안성환의 시사야. 신라 천년사직을 지킨 왕성이 있죠. 바로 경주 월성인데요. 월성을 보호하는 시설이었던 해자가 8년간의 발굴과 복원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됐다고 합니다. 흔적 역사, 오늘 우리가 잘 모르는 해자 발굴 스토리와 1600년 전 월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벚꽃 이야기 하시면서 경주 답사를 다녀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마침 오늘 주제가 월성이네요. 예, 거기를 월성을 가느라고 벚꽃 그거 가느라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개한 곳이 어떤가 해서 이제 가봤는데요. 이 월성 해자 부분이죠. 해자는 뭐 아시다시피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 주변에 이렇게 뭐 도랑을 파거나 뭐 연못을 만들고 이러잖아요. 뭐 거의 뭐 작은 거 도랑이라고 얘기하지만 호수 같잖아요. 호수죠. 호수가 이제 물인데 그 공개한 해자의 규모가 폭이 한 30m가 되고 길이가 한 550m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물을 지금 가득 담아놨으니까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 해자는 4에서 7세기까지는 땅을 이렇게 파서 물을 흘려보냈다가 삼국 통일 후에는 해자 주변에 이렇게 돌을 쌓고 연못처럼 이렇게 물을 가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방어, 뭐 배수 이런 기능에다가 뭐 나중에 이제 조경의 의미까지 덧붙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저기 침입을 막을 목적으로 해자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가서는 조경 목적이 조금 더 강해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삼국 통일이 됐으니까 뭐 적의 우리를 공격할 만한 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건데요. 그래서 조경의 기능이 강화가 됐는데 주변을 보면은 관청의 건물도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신라 시대 이곳에서 근무한 관리들을 보면은 뭔가 깔끔한 인공 연못을 이렇게 조성한 공원 속에서 뭔가 뭐 이렇게 근무를 한 것이어서 굉장히 그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았던 거네요. 근데 월성은 언제부터 신라의 왕성이었습니까? 그 삼국사기를 보면은 월성을 둘러싼 재미난 일화를 전하는데 4대 임금인 탈해왕 있잖아요. 석탈해라고 하는데 어릴 때 이 초승달 모양의 봉우리를 보고 흠뻑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우리의 털을 잡고 살았던 사람은 외나라고 외국 출신의 호공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어린 탈해가 앙큼한 계획을 세우죠. 뭐냐면 몰래 숫돌과 뭐 숯을 그 옆에 이렇게 묻어두고서 집 옆에 묻어두고 이게 조상 때부터 우리 집이었는데 저 사람 호공이 뺏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생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호공이라는 사람이 아니 이게 무슨 아닌방통의 홍두깨야 이러면서 무슨 소리냐고 하고 기가 막혀 했는데 탈해가 계속 고집을 피워서 결국 법정 소송으로 들어갔는데 관리가 니네 집이라는 증거가 어딨냐 그러니까 이 탈해가 우리가 원래 대장장인 가문인데 땅을 파보면 그 증거가 나올 거다. 하면 땅 좀 파봐라 이랬대요. 그 땅 파보니까 과연 숫돌과 숯이 나오니까 뭐 호공이 꼼짝없이 집을 내주고 말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좀 허술한 이야기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믿었다 뭐 전설적인 얘기니까 그런 거고 삼국사기를 보면 101년에 탈해왕의 뒤를 이은 파사왕이 이곳에 성을 쌓고 옮겨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왕은 다르긴 다르네요. 이제 머리가 좋았던 것 같은데. 좀 사기 쓴 거죠. 어린 친구가 좀 앙큼하잖아요. 근데 월성 발굴 조사하면 그때부터 유물이 한 1000년 넘는 시기부터 유물이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1979년부터 이게 문화재청 전시인 대문화재 걸리고 경주 고적 발굴조사단이 이제 그 발굴을 시작해갖고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2014년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성 내부하고 해자를 집중 조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한 가지는 뭐냐면 4세기 이전에는 뭔가 이 거대한 토목구조물 즉 성벽을 쌓은 흔적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석이 아까 1세기? 2세기? 101년이면 2세기라고 우리가 뭐 굳이 얘기할 것 같은데. 1세기나 2세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4세기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150에서 200년 후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4세기라고 하면 내무랑이 이제 떠오르는데 제위가 356년에서 402년까지니까요. 그 무렵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흔히 김씨의 독점적인 왕에게 세습이 시작된 내무란 연관 이게 그 이 왕권을 강화하고 고대 국가 체제로 정비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4세기부터 시작되는 뭔가 이 월성의 고고학 편년은 그래 이게 내무랑 즈음의 뭔가 본격적인 축성을 알리는 증거다라고 보기도 하죠. 그러면 앞서 말씀한 게 삼국사기 기록이었다면 삼국사기 기록이 좀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좀 뭔가 불신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축성의 개념이 좀 다른 게 아니냐.
아니면 석성은 물론이거든요. 토성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축성 기술을 요하고 있거든요. 네. 다져 넣어야 되고 뭐 무너지면 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흙을 무너지지 않게 쌓아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면 파사항이 쌓았다는 그 이후에 쌓았다는 성은 토성이나 뭐 석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목책성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네.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막 성을 쌓잖아요. 그렇죠. 네, 예, 나무 기둥 같은 걸로 이렇게 네, 쭉 성을 쌓는 그런 모습의 형태였을 것이다. 뭐 우리가 돌이나 흙으로 쌓은 성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있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나무가 이렇게 썩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성 내부에 발굴을 해봤더니 이 땅을 한 30cm만 파도 그 통일신라 시대 유구와 유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더라라는 거죠. 30cm면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죠. 와, 근데 그거를 왜 발굴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네. 계속 거기가 한 1000년, 그렇죠. 1000년 가까이 이제 중심지 역할을 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유물이 많은 건 뭐 이해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예,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신라 멸망한 후에 고려가 만약에 이 땅을 계속 사용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당연히 고려의 흔적이 남아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월성 내부에서 확인된 건물터가 지금까지 17개 동 정도가 되고요. 흔적이. 네. 그다음에 유물만 한 11만 점 이상이 나왔는데요. 그거 유물을 분류하고 정리를 했지만 고려시대 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 조선시대 문화층도 거기 유명한 석빙고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뭐 조선시대 후기에 이렇게 뭐 만들어진 건데 그런 것들에서 극히 일부만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이게 이 땅은 신라 멸망 후에는 금단의 땅으로 뭔가 터부시되었거나 뭔가 신성시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월성 내부 발굴했다고 하면 네. 그러면 좀 가치 있는 유적이나 유물이 많이 나왔습니까? 예, 그 뭐 통일신라 시대까지 신라에서 그 유구 유물이 엄청 나왔는데 그 중에 저는 그 여러 가지 유물이 나왔지만 한 건물터에서 출토된 벼루가 한 120여 점이 돼요.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뭔가 네. 그 장식이 좀 많은 그런 좀 고급품도 있었지만 네. 대부분은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벼루였는데 그래서 이 발굴자들이 이 건물은 궁궐 내에서도 뭔가 공무를 수행한 그런 관청이 아니었을까라는 걸 이렇게 추정을 하죠. 네. 근데 해자는 지난번에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신 적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물이 차 있는 공간이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진흙벌밭이 나중에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물들이 안 썩고 그냥 그 안에 보존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뭐 이 유물이죠. 그래서 이 토기 뚜껑이나 항아리를 붙인 토우가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데 예. 토우라는 거는 뭐 흙을 구워서 만든 장식 인형이어서 뭐 토기에다 이렇게 붙이거나 그러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 토우 중에서는 터번을 쓴 토우가 굉장히 이차롭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아실 텐데 네. 눈이 유난히 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뚝까지 내려오는 터번을 이렇게 머리에 두르고 있고 팔 부분의 소매가 좁은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가 꼭 맞아서 뭔가 신체 윤곽선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 그다음에 무릎이 살짝 덮이는 길이. 그래서 뭔가 이 유목민의 냄새가 풍긴다라는 느낌이죠. 그럼 뭐 우리나라 말고 외국인들도 당시에 교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외모도 그렇고 의상도 굉장히 이국적이라는 거여서 그래서 이 외모를 보니까 당대 그 동서 실크로드를 오가면서 무역을 담당했던 뭔가 소구드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 소구드인은 중앙아시아의 어떤 페르시아계 유목민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럼 뭐 페르시아나 이런 쪽에서 넘어온 유물들도 많이 그럼요. 확인되는 것 이게 있는 그래서 있습니까? 경주가 실크로드의 동쪽 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황남대청 남북분에서 출토된 봉수형 유리병이 있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은제잔과 커트그라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비슷하고 이 경북 칠곡의 송림사 전탑의 사리기에서 이렇게 보면 유리잔이 있거든요. 그것도 페르시아계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경주 구정동 고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고분의 네 모서리에 이렇게 그 무인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 무인상을 보면 영락 없는 서역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페르시아 스포츠인데 폴로 경기 같은 그런 스틱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굴된 월성 해저의 터번 쓴 토우 이거는 용광동 고분에서 발굴된 어떤 토우하고 그다음에 그 무인상하고 그다음에 괴릉이라 그래서 원성왕릉으로 전해지는 그 이 능에서 옆에 서 있는 무인상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요. 네.
우리나라의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시던데 그게 전래된 건 1000년도 훨씬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페르시아 통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 종교가 전래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왜 몰랐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보통 해자 같은 데 발굴하면 남은 목간 같은 거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간이라는 건 뭐 늘 말씀드리지만 당대 서사 자료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정확하게 표현될 수 역사책은 있고. 후대에 쓴 거지만 그 목간 같은 건 당대에 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간과 역사책이 다르다 그러면 목간을 뭐 이렇게 그 당대 자료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대 서사 자료라 그런 거고 그 월성 해자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 성인의 그런 이름을 새긴 명문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중국 성인이면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중대등이라는 그 새로운 관직명이 있습니다. 이 관직명은 삼국사계에도 보이지 않는 관직명인데 그리고 주공이라는 이름을 새긴 목가 있는데 이 주공은 뭐 이 중국 상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라는 분의 동생인데요. 이 무왕이 이제 형이 죽자 강부에 쌓인 어린 조카인데 성왕을 왕위에 올리고 본인은 7년간 그분을 도와서 이제 섭정을 하고 미련 없이 정권을 물려준 분이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왕위를 탐하지 않고 조카를 도와서 주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분을 그 주공을 성인으로 이제 받들었거든요. 뭐 설마 뭐 그 실존 인물이 이렇게 뭐 전해진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그 이름을 똑같이 쓴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비슷한 사례가 삼국사기에 보이는데요. 진평왕대의 인물인 김후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이분은 지증왕의 증손자이기도 하고 이분과 관련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 게 뭐냐면 진평왕이 사냥에 빠져가지고 정사를 돌보지 않으니까 계속 아니되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죽었는데 무덤에서도 그 옆을 지나가면서 사냥을 하는 진평왕에게 아니되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무덤 속에서 들리는 아니되옵니다 소리를 듣고 진평왕이 이 정신을 차렸다라는 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럼 김우직이라는 이름도 성인의 이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농경의 신이면서 주나라를 세운 전설상의 시조가 바로 후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우직과 주공 이름을 이렇게 보면 뭔가 6, 7세기 신라에서도 뭔가 중국의 전설적인 이름이라든지 성인을 따라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이전에는 왜 이사분이 거칠분이 그러는 이름 있잖아요. 뭐 알잖아요. 그런 뭐 이름들은 신라 고유의 이름이었는데 6, 7세기 들어서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김우직이니 주공이니 뭐 이런 식의 어떤 중국 이름이 유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무렵부터 유학이 뭔가 점차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성인의 이름을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쓴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흥미로운 해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당나라하고 교류하고 그렇죠. 뭐 당나라의 세금 제도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당나라의 문화라든가 뭐 서적 같은 거나 이런 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뭐 유물을 발굴할 때 보면은 사람이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고 버리는 거나 이런 거 동물의 뼈나 이런 거 많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궁궐 사람들이 식용으로 키웠거나 관상용으로 길렀던 동식물의 흔적이 많이 보였는데 동물의 경우는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소, 말, 개, 멧돼지 이런 동물들 함께 곰과 강치, 사슴류, 상어 같은 그런 뼈도 확인이 됐고 식물의 경우는 벼, 밀, 콩 같은 곡식류, 그다음에 밥과 오이류 같은 그런 채소류, 그다음에 복숭아, 자두와 같은 과실류 등이 발견이 됐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연구자들이 1500년 전, 1600년 전에 월성을 복원했습니다. 그 어떻게 살았냐는 걸 그림으로 그렸는데 뭔가 봄에 화사한 꽃을 피우는 복사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자두나무가 피어 있었고 해자에는 가시연꽃이라든가 마른과 같은 수생식물 이런 것들이 자라는 경관을 상상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고 막 그랬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겠는데요. 아름답죠. 예, 굉장히 푸르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또 월성 벽에서 사람을 제사 지낸 흔적이 발견된 적이 있다면서요? 예전에 한번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인신공시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제사에 바치는 의식을 가리키는데요. 그런 사례가 사실은 월성 조사에서는 가장 극적인 성과다 발굴해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제사다라는 거거든요. 사람 제사라고 하면 사람을 그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성벽을 쌓는다고 하면은
사람을 이거 앞으로 잘 지켜주십시오. 네. 뭐 이런 의미에서 사람을 희생시켰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016년이었는데 그 전에는 잘 몰랐죠. 그래서 월성의 서문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이 어딘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굴용 구덩이를 이렇게 파는데요. 발굴하기 직전에. 예. 근데 거기서 보니까 뭔가 5살 전후의 어린아이 인골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해서 좀 그냥 넘겼는데 본격 발굴이 진행되는 1년 뒤에 2017년인데 이 어린이 인골이 수습된 곳과 아주 인접한 곳에서 아주 나란히 누운 남녀 그 인골 2구가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발굴 지점이 어디냐 봤더니 성벽을 쌓기 위하면 쌓기 위해서 뭔가 막 바닥을 다지잖아요. 기초 작업 같이. 기초 작업을 하는데 그거 기초 작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나란히 놨습니다. 그러면은 성벽을 본격적으로 쌓기 전에 어떤 뭐 제사 의식이나 뭘 하면서 사람을 묻은 거다. 예. 그래서 이 묻힌 남녀를 보니까 관 없이 그러니까 관이나 곽 없이 초본유라 그래서 풀 같은 것만 덮고 있었다라는 거고 남성의 경우는 누운 자리에서 정면을 향해서 가전이 배치가 되는데 여성은 왜 그런지 몰라도 얼굴을 돌려서 남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 형국으로 보지만 또 바르게 누워 있고 이렇게 된 상황이고 두 인골의 머리 부분에서는 나무 껍질 흔적도 발견이 됐고 그거는 뭔가 쓰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남자의 신장은 한 166cm 정도 되고 50대 남성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골의 발치에서는 톡이 4점이 정연하게 배치가 돼 있었다라는 거고요. 여성의 경우는 153cm 정도의 그 여성인데 역시 50대였다라는 거고 치아 상태를 분석을 해보니까 영양 상태는 별로 좋지 않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옆에 묻힌 유물의 유괴들을 이렇게 보니까 높지는 않았다 그래요. 뭔가 뭐 이렇게 좋은 유물은 아니었다라는 거여서 신부는 상위 계층은 아니더라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었죠. 50대 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정되는 나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오래 산 축에 속하는 사람이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희생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도 하고요. 4년 뒤 2021년이죠. 작년이잖아요. 그 남녀 인골에서 이제 북동쪽으로 한 50c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거기서 또 한 구의 인골이 노출이 됐어요. 이분은 한 13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왜소한 체구인데 막 성장을 끝낸 20대 여성이다라고 추정이 됐고 역시나 나무로 덮인 그런 어떤 흔적 그다음에 제사로 쓰인 동물뼈 특정 부위만 놨다는 거고 그다음에 액체를 뭔가 담은 토기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혹시 사고사 이런 거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성벽으로 휩쓸어다 갔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게 뭐냐면 인골이 굉장히 가지런히 누워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초본유가 시신에 붙어 있었고 나무 덮개로 얼굴을 씌우고 있었고 특정 부위에 동물뼈를 갈라서 이렇게 골라서 넣었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토기까지 정연하게 아주 박아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발견된 인골들이 성벽의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나란히 있더라라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좀 특별한 경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신공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증의 의식이라는 거는 뭔가 성을 쌓기 위한 말씀하셨지만은 땅을 다진 다음에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걸 사람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축성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전도 기원하고 그다음에 경관 성의 완성을 바라면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어떤 축성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인신공의가 이런 데서도 행해졌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행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뜻밖의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1983년과 84년에도 그 비슷한 지점을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거기서 3구의 인골을 발견을 했고요. 1990년에도 이 지점 근처에서 뭔가 최소 29의 인골이 우르르 쏟아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9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 숫자가.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까 몇 명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90년 발굴에서 확인된 인골을 보니까 영아도 있고 미성년도 있고 성년도 있고 40대에서 50대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당시에는 뭔가 이런 그 인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이것들 이렇게 보니까 이 최근에 발견된 인골하고 불과 한 10m 정도 차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점이어서 뭔가 비슷한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뭐 큰 어떤 대규모 뭔가를 뭐 만들거나 성벽이나 성을 만들 때 이런 일들이 흔히들 있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굴 결과로 보면은 최소한 27명의 사람 제사가 자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쌓기 위한 다짐층을 조성하면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본격적인 축성 공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 건데 한 4차례 정도 축성을 했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렇게 사람을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했고 또 당시에 믿는 어떤 그 종교나 이런 개념은 지금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지금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이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